안녕하세요. 우리 취향저격 무조건 합격 2026년도 3월 우리 국가고시반을 위해서 긴급으로 지금 이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과목은 환경보건입니다. 환경보건은 국가고시 네 문제 나오는 과목이에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 2025년도 국가고시까지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간호 파트에 해당되는 환경보건 총 4문제 나오겠습니다. 4문제가 꾸준히 나왔었네요. 외울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건간호학 파트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의 의 있어요. 환경위생의 정의가 있고 환경위생의 영역이 있겠습니다. 자, 환경보건 종합계획이 있어요. 자, 시기는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 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하고 예방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보건 종합계획 10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비전으로 보면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라는 뜻이고요. 자, 드디어 국가고시 환경보건 파트 2025년도 국제환경협약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 나왔던 게 갑자기 나와서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2025년도 반영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람사르 협약이 있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꾸준히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습지 관련 협약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천만 갯벌과 여의도 밤섬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 자, 다음에 교토의정서가 나와 있어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같은 걸로 묶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개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다. 자, 그러면 교토의정서 볼까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 외에 가스 배출이 6가지 있는데 그 6가지를 억제를 안 하고 많이 배출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자? 무역에 규제를 두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교토의정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는 파리협정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같은 단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젤협약이 국시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 규제입니다. 특히 그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유해물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자체 나라에서 소각이나 등등 폐기물 처리를 안 하고 아프리카 특히 가나 같은 곳 못 사는 곳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을 수출을 하면 가나에서는 그것을 태워서 안에 있는 구리라든가 기타 부자재가 나오는 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사례.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자. 그래서 너네 폐기물은 너네 나라에서 처리해라. 이게 바로 바젤 협약 되겠습니다. 이거 국가고시 2025년도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9월 출제된 바젤 협약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런던 협약은 해양오염 방지. 그래서 폐기물을 해상 투기, 바다에 던지지 마. 그래서 던지지 마. 런던입니다. 자, 몬트리올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죠. 그래서 프레온 가스를 규제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사막화 방지, 기후변화 방지,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있겠습니다.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자, 연안부도 연안 습지 보니까 이 습지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자, 이산화탄소 배기하는 자동차 11만 대를 이 습지 하나가 처리해 준대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습지를 보호하자. 람사르 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많네요. 송도 갯벌, 매화 마름, 오대산, 대암산, 한반도 습지, 경상도 있고 서해안에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주도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원도 영월도 이렇게 습지로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 예시를 볼까요? 국립공원으로 습지를 만들었고요. 호주에 보면 카카두 국립공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어 국립공원.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시간대는 들어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습지가 쉬어야 되니까 또 관광객을 또 규제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고 남사라 습지의 최대 어떤 수해라고 해야 되나요?
참 환경보호, 습지를 이렇게 보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한 예가 되는 바로 케냐의 나쿠루 호수입니다. 나쿠루 호수. 와, 만초홍학. 야, 이게 진짜 장관입니다. 이게 바로 습지를 보호한 이유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교토의정서입니다. 파리의정서와 교토의정서는 같습니다. 같다고 했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파리의정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를 이루는 저런 가스 6개 유해가스에 대해서 이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무역을 규제하자. 다른데 그러니까 핸디캡을 주자 이거죠.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교토의정서, 파리의정서 되겠습니다. 만약 오지선다형에 교토의정서하고 파리의정서가 둘 다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답일까요? 두 개 다 같은 답인데 그 잘 힌트로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교토, 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사라지는 섬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몰디브라는 섬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이게 가라앉아 버린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 바젤 협약 보겠습니다. 바젤. 이 바젤 협약의 로고가 이 B입니다. 바젤, B. 잘 이해하시면서 자,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가나에 왜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가전제품을 태우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구리를 얻으려고 전선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욱하게 전선 태우면 뭐가 나오겠어요? 환경물질. 2025년도 국가고시 나왔던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문제. 다이옥신. 전선을 태웠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죠. 이 다이옥신의 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국가 간의 유해 폐기물 교역이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유해 폐기물을 자기 나라에 쓰다가 이제 버릴 때 처리 비용 많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교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젤 협약으로 이 규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가나에 못 사는 아프리카 가나에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해 폐기물 교역 수출을 규제하는 활동. 좀 슬픕니다. 아프리카는 그 폐기물을 수입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든 걔를 태우면 구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청년들이 아무데나 저렇게 젊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저 쓰레기 더미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규제하는 협약이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유해 폐기물 국가 간 무역 규제. 자,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오존층 파괴를 예방한 특히 프레온 가스를 중지해라 했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정말 이렇게 오존층 파괴된 거를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협정 긍정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존층 파괴 막는다. 프레온 가스를 규제한다. 그린피스는 우리 반핵 단체로 회의를 일으키지 말아라는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위원회. 그래서 그린피스. 특히 환경위생도 하고 요즘 북극곰 살리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연안에 그때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배를 타고 직접 바다에 와서 조사를 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린피스. 자, 다음에 환경 요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는 국제협약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이제 환경 요소 중에 온도, 습도, 소음 방지, 문화시설, 환기 등을 잘 처리해라. 그리고 군집독을 처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와 건강에서 잘 나온 문제가 하나 있겠습니다. 자, 온열요소는 한번 보고 갈까요?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과 기습, 기류가 있고요. 온열요소, 인간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것 중에는 기온, 기습, 기류, 거기다가 복사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온이 있어요. 기온이란 지상 1.5m 높이에 있는 백엽상 안에 측정 온도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마 뒤에 잔디밭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인간의 실내에서 활동하기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래서 한 20도 정도, 22도까지 보고 있죠. 기온 역전은 높이의 증가에 따라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된다. 그래서 기온 역전의 예시가 바로 스모그 현상 되겠죠. 자,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국가고시 문제. 감각온도, 체감온도, 시료온도 다 같은 뜻. 그리고 최적온도, 지적온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타 많이 나네. 자, 감각온도 볼게요. 체감온도이면서 시료온도입니다. 그래서 체감온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무풍 상태에서. 그래서 체감온도는 오늘 날씨는 영하 2도이겠으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체감 온도가 바로 감각 온도, 느끼는 온도, 실효 온도 같은 뜻. 그리고 최적 온도 국가고시 나옵니다. 최적 온도는 지적 온도이다. 지적. 체온을 조절하는데 가장 적절한 온도를 우리는 최적 온도라고 하고 지적 온도라고 한다. 단 이거는 연령, 성별, 영양,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은 사람보다는 어때요? 따뜻한 바지 입은 사람이 최적 온도 조절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고, 나이도 마찬가지고, 비만, 살이 더 많은 사람보다는 피하 지방이 없는 사람이 더 추위를 느낀다. 뭐 이런 게 최적 온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 감각 온도, 최적 온도 잘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감각 온도에는 감각이 느낀다. 그래서 체감 온도, 실효 온도도 같은 뜻. 최적 온도, 지적 온도 같은 뜻.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습 있어요. 기습에는 비교 습도라 무엇이냐? 상대 습도죠. 그래서 포화 습도와 현재 함유된 수증 기량의 차이이면서 공기의 건습 정도를 가장 잘 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 60%, 병원 환경 60%, 우리가 이렇게 오시죠. 40%에서 60%. 이걸 우리는 비교 습도, 즉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비교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습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 질환이라든가 식중독 잘 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류, 바람이죠. 바람을 측정하는 온도는 카타 한란계가 있습니다. 카타 한란계. 불감 기류는 느끼지 못한다. 불감. 과거의 국가고시 문제 되겠어요. 과거. 자, 그래서 세컨드죠. 그러니까 한 초당 0.5m. 그러니까 1초에 50cm를 이렇게 슥 지나가는 걸 우리는 불감 기류. 우리 느끼지 못한대요. 실제로는. 하지만 실내나 의복 내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신진대사에 특히 생식선, 발육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불감 기류. 자, 카타 냉각력입니다. 국가고시 문제죠. 카타 냉각력, 국가고시. 요거는 옆에 있는 그림은요, 이거 바람 측정하는, 이게 카타 바람 측정하는 기구예요. 네, 카타 냉각력 바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최적도와 기류 측정 시 사용하는 것으로. 자, 단위 시간 안에 별표입니다. 단위 시간 안에 인체의 단위 면적에서 손실되는 열량을 의미하는 온열지수는 카타 냉각력. 단위 시간 안에 인체의 단위 면적에 손실되는 열량을 카타 냉각력이라고 한다.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복사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태양의 적외선에서 의한 열, 적외선, 열선이죠. 그래서 열이 막 나면 어때요? 따뜻하죠.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때요? 전열기에서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라고 하죠. 반비례. 자, 불쾌지수는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과거의 국가고시 문제고요. 자, 50%가 불쾌되는 건 뭐예요? 이건 실내에서만 적용합니다. 밖에서는 불쾌를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불쾌지수 75 이상이면 50%가 불쾌하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불쾌할 수 있죠. 자, 풍토병. 디스토마죠. 간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우리나라에서는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5대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미물고기를 생식했을 때 그런 거가 A씨가 풍토병. 특히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지카 바이러스도 풍토병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기후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서만 주로 발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간디스토마 되겠습니다. 공기의 조성 나와 있고요. 질소가 78%고 산소가 22%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스킨스쿠버 할 때 뒤에 그 산소통 메고 가잖아요. 그거에 8대2로 섞여 있습니다. 질소가 80%, 산소가 20%. 패스하시고요. 질소와 관련된 게 이제 자만병이죠. 감압병이라고 합니다. 고기압의 상태에서 액화질소가 감압 시 기화돼요. 기화된 거 뭐예요? 공기방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포를 형성해서 모세혈관의 혈전 현상을 초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소 공기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국가고시 문제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나왔고요. 자만병 되겠어요. 감압병, 터널공사, 해녀, 관절장애, 천천히 감압하는 게 해결 효소입니다. 자, 원인은 여기 스킨스쿠버 있듯이 이상기압이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급속이 올라오면서 감압했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수중으로 깊게 들어갔다가 고기압 상태에서 쫙 올라오면서 질소, 우리가 숨쉬는 질소 기체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교통을 터널공사, 해녀 잠수부, 가교공사나 터널공사도요, 큰 압력이 있는 산을 뚫어서 그 안에 터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일하는 인부들은 이미 산 쪽에서 강한 압력을 받게 돼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통. 그래서 답은 천천히 감압시키고 산소를 공급한다. 특히 이런 국가고시는 장암병이 뭔지 맞추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나 가교공사, 해녀 잠수부 등에 발생되며 고기압에서 급속이 감압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우리 답은 장암병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변화죠. 질소가 흡수되면서 기포 형성되는 거. 그래서 혈관을 막고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압 챔버가 있습니다. 챔버. 이런 챔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이런 챔버 없어가지고 스킨스쿠버들 많이 힘들어했었죠. 잠수부들. 자, 다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땐 괜찮아요. 그런데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군집독하면 답이 뭐예요? 이산화탄소. 군집독하면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증상 및 원인,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입니다. 실외 아니에요. 안에. 그래서 만원 버스, 지하철 이럴 때 공기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불쾌감, 두통,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군집독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키워드 뭐겠습니까? 헤모글로빈의 친화성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이 아주 좋아해요. 산소보다 300배 이상 강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밀폐된 공기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온 가족 사망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캠핑장에도 함부로 이렇게 가스, 연탄가스라든가 어디 번개탄 같은 거 태우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불완전 연소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맹독성 기체고요. 무색, 무치, 무자극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헤모글로빈 친화성이 높아 산소보다 300배 이상 강하게 혈중에 흡수되면서 산소 결핍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그럼 답은 일산화탄소. 이렇게 맞추는 문제. 자, 새집증후군도 국가고시 나왔죠. 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의 답은 포름 알데히드입니다. 알데히드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데히드. 폼 알데히드죠. 증상은 눈, 목, 따갑거나 천식, 비염, 호흡기 질환,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실내 오염물질,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름 알데히드, 새집증후군과 연관이 돼 있다. 빌딩 증후군도 뭐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새집 빌딩, 벽지라든가 페인트, 카페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대기오염 지표 나왔습니다. 대기오염 지표 중에 1차 오염이 있고 2차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1차의 대기오염 보면 1번 8개 있는데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나압, 벤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있다고 보시고요. 자, 2차 오염 대기물질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기오염 중에 복수의 오염물질이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오염물질을 합성된 오염물질. 그래서 스모그, 케톤, 펜, 오존, 알데하이드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스모그, 케톤, 펜, 오존, 알데하이드. 자, 1차 오염물질 종류 나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있었죠. 아까 헤모글로빈 친화성 키워드입니다. 일산화. 그래서 번개탄이라든가 연탄을 데웠을 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물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차 오염물질 종류입니다. 그래서 스모그, 케톤, 펜, 오존, 알데하이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기오염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는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닌겔만 차트가 있고요. 대기오염의 연기오염을 간단히 평가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연의 색깔을 이렇게 표식지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보는 거죠. 매연이 막 나와 오토바이에서. 그럼 거기다 이렇게 색깔을 대보면 어느 짙은 색깔인지에 따라 맞추는 거. 그리고 디포짓 게이지가 있습니다. 디포짓.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닌겔만 차트예요. 너무 저기 원초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운데다가 비춰보는 거죠. 매연을. 그럼 여기에 어떤 색깔이 비추는지. 실제로 이게 영국에 있는 그 경찰관이 직접 갖고 다니는 스모그 차트, 닌겔만 차트 되겠습니다. 디포짓 게이지는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대기 오염 측정 방법이 닌겔만 차트와 디포짓 게이지가 있다. 자, 온실효과입니다. 자, 온실효과 처리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이고요. 이 메탄, 염화불화탄소, 아산화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엘니뇨 현상 됩니다. 엘니뇨 아니냐 뒤에도 하겠지만 요거 혹시 잘 나오죠. 그리고 지구온난화 영향은 홍수가 발생하고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잠기는 나라가 있다고 하죠. 가뭄 및 사막화. 그때 몰디브가 빨리 잠긴다고 했죠. 자, 대기오염의 영향 중에 오존층 파괴가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보시기 전에 오존이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존이 어떤 것인지. 자, 고도 20에서 30km의 대기층에 존재하는 것 오존 되겠습니다. 거기서 존재하면서 우리한테 어때요? 지구상의 생물 보호를 하고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있으나 우리가 사는 곳에 대륙권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대기오염의 지표가 됩니다. 오존. 그래서 제2차 대기오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 나옵니다. 엘니뇨, 라니냐. 라니냐 발음해보세요. 라니냐 하면 어때요? 내려가죠. 뒤끝이.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 엘니뇨, 뇨는 뒤끝이 올라가죠.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저희가 같이 수업하는 학생분의 어떤 우리 선생님 학생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엘니뇨는 엘리베이터다. 그래서 올라가는 현상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외워보셔요. 라니냐 내려갑니다. 엘니뇨 올라갑니다. 뒤끝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자, 산성비 나와있어요. 산성비가 국가고시에 답으로 나오죠. 산성비의 정의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보시면 유일하게 수질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류의 생존을 방해하고요. 맨 아래쪽에 건물, 건축재료, 급수관, 의류, 금속을 부식시킨다. 건물, 건축, 재료, 부식. 그래서 문화재도 부식시켜 간다. 요게 키워드. 산성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열섬현상이에요. 열섬현상. 한 번씩 다 국가고시 나왔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열섬. 섬이 되는 거예요. 열이 나는 섬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위로 가면 차가워져서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차가운 게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고온 지역,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보다 기온이 5도씨 정도 올라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 내 인공열이 대기오염 등의 영향에 의해서 열섬화 되는 걸 얘기하고요. 겨울철이 더 심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막 온열 기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보다 훨씬 뜨거운 공기가 있어서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섬 효과 되겠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2025년도 국가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환경영향평가였어요. 답이 다른 평가 아니에요. 환경영향을 평가합니다. 자, 특히 대상사업 보면 4대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로건설 사업, 철도 건설 사업, 신항공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영향평가. 기억하세요.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4대강 도시개발, 도로건설 때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였으면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담금은 탄소세, 환경개선 부담세, 공해배출 부과금, 안전관리 예치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전관리 예치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공사 현장이 올라가다가 부도가 났으면 그게 미관상 훼손되고 또 그게 쏟아지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착공시 예치를 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예치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자, 물과 이제 공기 했으니까 물에서 국시가 하나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물의 정화 효과 또는
우리가 생물학적 요구량 그리고 우리가 BOD, COD 그리고 DO 용존산소량의 관계도가 국시에 나오겠습니다. 물이 순환되면요 저렇게 응결되고 또 물 내리고 지하수로 흐르고 지하수에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또 공기가 되고 이렇게 증발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순환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이 알아서 깨끗해지는 것을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침사, 모래사자죠. 그래서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히고 침전, 더 많이 부유물을 깔아앉힙니다. 그리고 분해하고 희석되고 마지막 일광소독으로 물이 깨끗해집니다. 알아서. 다음 먹는 물의 수질 관리되어 있습니다. 밀스 라인케 현상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수도의 정수 과정을 보면 침사, 모래를 제거하죠. 그 다음에 침전,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여과는 밀수의 라인케 현상이에요. 그래서 밀스는 미국 사람, 라인케는 독일 사람이죠. 이 두 명이 이런 거를 잘 여과를 하는 바람에 장티푸스를 막았다. 그래서 상수를 여과하여 공급한 후 수인성 감염병 환자를 발생률을 감소해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여과에 관련된 건 밀스 라인케 현상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소독. 자, 우리나라 이제 소독하고 급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 틀 때 이런 상수도 정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소독은 염소 소독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좀 냄새 나죠. 소독약 냄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특히 수도꼭지에 먹는 물은 유리 잔류염소, 염소 농도를 항상 0.1 ppm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유지를 해야 대장균수를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0.1 ppm. 사실 우리가 상수도를 마시는 건 아닌데 마시는 거랑 매 한 가지죠. 양치할 때 쓰고 가글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0.1 ppm을 항상 유지하려고 한다. 자, 국가고시 0.1 ppm 되겠습니다. 염소소독 0.1 ppm. 그래서 0.1을 외우셔야 돼요. 자, 결합잔류는 처음에 이제 0.1을 넣었다가 이것저것 다 섞였을 때 기존 틀어졌던 물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0.4 ppm까지는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자, 단순하게 유리 잔류 염소는 0.1 유지. 기타 가열법이라든가 좋은살구법, 자외선법, 오존소독법인데 이거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염소소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먹는 물의 수질 관리 있습니다. 자, 정수장에서 매일 1회 검사하는 게 있어요. 실시 항목. 냄새, 맛, 탁도, 색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 염소, 유리잔류 염소 농도 0.1 ppm. 자, 우리 매주 1회 검사하는 거 있어요. 국가고시 문제죠. 대장균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대장균수. 매주 1회 하는데 100cc당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요게 키워드. 그래서 그리고 무색, 색깔 없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 이상한 맛이 없어야 되고 냄새 없어야 됩니다. 단 일반 세균은 조금 허용하죠. 그래서 1cc당 100마리. 1cc당 100마리. 그리고 일반 식수는 pH. 폐하죠. pH. 그래서 농도 얼마예요? 5.8에서 8.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산이 4.5에서 5.5니까 5.8이면 그리고 신맛도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100cc당 한 마리 나오지 않아야 한다. 중요합니다. 자, 물리소독 볼게요. 가열법 있고 자외선 소독 있고 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염소 소독하고 있죠. 염소 소독.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장점. 가격이 저렴하다. 소독이 강하고요. 조작이 간편합니다. 단점으로 보면 조금 고유의 냄새하고 냄새가 좀 있어요. 자, 수도꼭지 먹는 물 기준으로 보면 유리잔류 염소는 0.1 ppm 됩니다. 자, 부활 현상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염소 소독 후 물은 세균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염소 처리했는데 세균이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수도 처리 나왔어요. 하수 처리 방법. 체크 포인트 하수 처리 방법 국시에 나왔습니다. 자, 하수 처리는 스크리닝 먼저 들어가요. 침사 전에. 모래 빼는 거 전에 스크리닝 먼저 하고 침사하고 가라앉히고 침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활성온이법 씁니다. 활성온이 생물학적 처리 뭔가를 친하는 거죠. 온이를 첨가하는 거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는 현기성 처리가 있고 호기성입니다. 현기는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 호기는 산소를 좋아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기성은 부페조라든가 이모프 탱크. 그러니까 저기 일반 주택
단지 만들 때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수도 대변 나가는 하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땅에 묻는 거죠. 그래서 부패죠. 그런 거를 이모프 탱크.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이 도시 처리 방식은 호기성 처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와 모기가 줄 수 있고요. 없고요. 활성 온이법입니다. 생물, 생화물 처리. 그래서 온이를 첨가하는 겁니다.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게 하수 처리 방법이에요. 하수 처리 방법. 이게 활성 온이법입니다. 이렇게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우리가 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하수 처리 방법. 우리가 쓰는 하수 처리죠. 생화 처리. 이거는 이모프 탱크입니다. 이모프 탱크 부패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홀 뚜껑만 보이죠? 우리는 다 이걸 심어놨으니까 여기에 이제 하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저 1, 2 부패조 유출되는 거 이렇게 탱크를 박는 겁니다. 이게 과거 이제 농촌 지역에서 아주 쓰고 있죠. 이모프 탱크는 독일 때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파트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물리적 처리 공법 값이 싸고요. 시설이 용이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부패조는 아주 농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 중 아유 이 고양이 우리 고양이가 사고 쳤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생물학적 처리 중 가장 미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키면 알아서 그래서 거기서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균들이 알아서 정리해주는 거죠. 요게 부패죠. 국가고시는 활성온이법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국가고시 문제. 도시 하수처리 방법이고요. 온이라고 하는 호기성 균을 풍부하게,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에요. 이 온이를 섞습니다. 그래서 70대 3으로 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량이 70%, 30%를 이 호기성 균 온이를 넣습니다. 활성온이를. 일반 도시 하수는 한 6시간 정도 정화되고요.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나 모기 발생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활성온이법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뭘 첨가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쓰고 있다. 2025년도 국가고시 문제 호기균을 이용한 방법 활성온이법이 답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중 가장 발전된 방법이다. 영국, 한국 쓰고 있다. 도시의 하수처리법으로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 모기 발생을 방지한다. 일반 도시 하수는 6시간 정도 되면 정화된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흘리는 거죠. 그래서 하수처리 방법 활성온이법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균 온이를 활용한 것이다. 2025년도 국가고시 문제. 자, 다음 수질오염 영향입니다. 용존 산소량 우리 먹는 물 수질오염에 영향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고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4문제 중에 얘는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문제 중에 얘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용존 산소량 DO입니다. 용존 산소량 DO는 높으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BOD, COD는 더럽다. 그게 키워드예요. 지금 제가 만드는 영상은 지금 3월에 국가고시 보는 분들 때문에 급하게 제작되는 영상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얼른 급하게 4문제 환경보건 쪽집게로 한번 이론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참고되는 자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빨리 하고 있고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질오염 영향 DO는 높으면 깨끗한 물, DO가 낮으면 더러운 물, BOD가 높으면 더러운 물,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 둘 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전부 다 더러운 물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BOD는 미생물이 분해할 때 오는 거고요. 유기물질입니다. 우리가 설거지하는 물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이제 공장 폐수라든가 호수 연못, 해양 오염의 자료로 사용되는 공상 폐수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 우리 가정호수 설거지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학적이든 화학적이든 첨가되면 더럽다. 그럼 반대되겠죠. 산소 요구량이 떨어지면 생물학적 요구량은 높습니다. 산소 요구량이 올라가면 생물학적 요구량은 떨어지죠. 화학적 요구량하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세트예요. 그래서 DOD가 높아야지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수질오염 중에 깨끗한 물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온도가
자, 우리 계곡물 깨끗하잖아요. 계곡물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깨끗하고, 그 다음에 투명할수록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염분. 자, 소금, 염분이 있으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바닷물을 깨끗하다고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염분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곡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없어야 깨끗한 물, 차가워야 깨끗한 물, 용존산소량이 높아야 깨끗한 물. 자, 수질오염 영향. 계속 국가고시 나왔던 문제죠. 부영양화. 영양분이 증가해서 물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를 우리 부영양화. 뭔가 생활 오수가 많이 들어간 거죠. 적조, 녹조 나옵니다. 적조는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플랑크톤, 바다, 빨간색. 녹조는 녹조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영양염류 우리가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호수에 녹조류가 많이 생성되는 호수 녹조. 자, 미나마타는 수은입니다. 수미나. 그래서 미나마타, 메틸수은. 그래서 사지라는 거, 미나마타 현에서 일어났던 일본의 아주 큰 환경 재앙이었죠.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 장애를 일으킨 수질 오염물질 수은 미나마타입니다. 자, 수은의 특징적인 거는 구내염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타이타이 카드뮴입니다. 이타이타이. 그래서 오염된 쌀을 먹을 때 이타이타는 아프다는 뜻이죠. 아프다입니다. 그래서 특히 특이한 거는 신장, 콩팥의 기능장애로 칼슘 재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골연화증, 부러집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뼈들이 다 부러지면서 골연화증, 보행장애가 생긴 바로 카드뮴. 카드뮴은 뭐 실온에서 이렇게 무르다고 해야 되죠? 무르다. 말랑말랑한 금속체 되겠습니다. 카드뮴. 그래서 이타이타이, 카드뮴, 칼슘 재흡수 방해. 미나마타, 구내염, 수은입니다. 사지마비. 가네미 사건은 이제 과거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폴리 염화비닐 페닐. 그래서 염화비닐 일본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입니다. 식욕부진, 구토, 언어장애, 피부장애를 일으킨 사건 다이옥신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녹조는 강이고 적조는 바다다. 가네미 사건 폴리 염화 바이페닐 이렇게 전선이죠. PVC 이런 거, PCB, PVC 이런 것들이 이제 가열되면서 나타난 것들 다이옥신이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1968년 일본 가네미 지역에서 가네미 유증 사건으로 14,000명이 성장지연 또는 신경장애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3년 이후에는 국내에 수입이 금지됐어요. 이게 이제 가열 파이프가 부속되면서 식용유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식용유 공장에서 이게 유출돼서 난리가 난 거죠. 가네미 사건. 자, 다음 광선과 건강 있습니다. 광선에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외선 볼게요. 자외선은 우리가 건강선, 도르노선이라고도 하고요. 비타민 D를 형성하고 성장과 신진대사를 작용하고요. 강한 살균 작용. 그래서 자외선 살균제로 쓰고 있죠. 근데 피부에 색소 침착되고 피부암, 결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적외선은 적이죠. 그래서 빨간선, 열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온감을 주고 화상이나 홍반,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조혈기능 장애, X선, 백내장, 피부 점막 궤양, 조직의 악성 신생물, 즉 암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방사선이죠. 자, 그리고 해썹이 있어요. 해썹, HACCP, 안전관리 인증입니다. 안전하게 믿고 그리고 먹거리의 기준이 되는 식품위생의 정의 및 건전식품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썹.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3명 나와 있죠. 이 포크가 아니고 이 삽 들고 있는 사람 뭐예요? 생산자. 중간에 이제 앞에 가운 입었네. 요거는 가공품. 이 생산된 거를 농부가 생산한 거 가공해 주는 거 그리고 판매자까지 이 3개의 루트를 다 해썹으로 안전 먹거리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제도예요.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또 용기, 포장 이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해썹 식품안전관리 인증기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장지까지 봐요. 자, 다음은 식중독과 관련된 건강입니다. 정의 및 증상 나와 있고요. 감염형 되겠습니다. 감염형. 독소형이 있고 감염형이 있죠.
자, 감염형은 일반적으로 병원 미세물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오염된 식품을 경구로 입으로 섭취했을 때 단시간 내에 급하게 구토 설사를 하는 게 바로 감염형 이제 식중독이라 보시면 되죠.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 감염형 식중독은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돼요. 그래서 살모넬라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유제품 고기입니다. 복통설사 구토 되겠고요. 장내세균의 일종입니다.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 끓이면 돼요. 네. 장염 비브리오. 그래서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여름철 어패류, 생선류, 수산식품에서 나오고요. 얘는 끓여 먹으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 어패류와 관련돼서 생식을 했을 때 걸리는 거. 장염 비브리오. 뒤에 붙이면 폐혈증까지 붙일 수 있죠. 자, 다음 감염형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157입니다. 우리 햄버거병으로 알려져 있죠. 소고기 패티가 있지 않아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서 걸렸던 1980년도 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염형 식중독,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증후군 위험합니다. 궤양과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거 역시 익혀 먹으면 됩니다. 다음은 독소형이 있어요. 독소형 보니까 이게 이제 뭐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는데 정말 웰치스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자, 웰치 써 있죠. 포도당 구균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병이잖아요. 그래서 웰치균 토양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웰치는 치명률이 낮습니다만 국가고시 나오진 않아요. 포도당 구균이 가장 국가고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황색 포도알균, 포도상 구균.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걸리는 식중독. 당분이 함유된 식품, 케이크, 떡, 빵, 마카롱, 도시락, 김밥. 자, 먹기 짧습니다. 얘는 100도에 가열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상규균을 일으키는 독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이 장독소, 엔테로톡신. 요게 답인 적이 있어요. 장독소 외우셔야 돼요. 포도상구균, 장독소. 보툴리눔 톡스는 1급 감염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소 식중독, 그리고 앞에 보시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이면서 통조림, 소세지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첫 발병이 통조림 소세지에서 발견했죠. 보툴리눔 톡스를 우리가 변화해서 우리는 보톡스라고 하는 성형외과 시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원천이 됐던 보툴리눔 톡스. 신경계 마비됩니다. 그래서 감염형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 감염 장출혈성 대장균 햄버거 조심해야 되죠. 살모넬라 돼지고기 조심해야 됩니다. 장염 비브리오 여름철 어패류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독소형은 포도상구균 빵, 떡, 김밥, 마카롱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천연의 이제 식중독 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 나와 있는데 보고가 국가고시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의 원인균 테트로톡신. 끓여도 독이 사라지지 않는다. 호흡중추가 마비되면 사망할 수 있다. 그리고 내장이나 알에 있어요. 독이 난소라든가 이런데 생식기 쪽에 지느러미에는 있지 않습니다. 자, 기타 식중독에 바지락은 베네루핀, 과학대 버섯에는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그리고 쌀 견과류는 아플라톡신, 맥각 보리에서는 에르고톡신, 청매는 아미그달린이 있습니다. 과거 국가고시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보고 토트로톡신은 외우셔야 돼요. 자, 식품의 변질 과정 중에 이제 4개 정도가 있어요. 자, 발효는 탄수화물이 분해시켜서 나오는 거. 우리 생활의 유효물질로 만들어지는 현상. 발효식품이 있죠. 탄수화물. 부패는 단백질입니다. 악취를 내죠. 그래서 우리 계란 썩은 거 냄새 심하죠. 부패. 산패는 지방이 산화되어서 나타나는 냄새. 산패입니다. 변패는 당질, 지방질 식품이에요. 식품이 썩었을 때 변패입니다. 자, 식품의 보존 방법 국가고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보존법이 뭔지, 화학적 보존법이 뭔지 분류되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거는 그냥 두는 거죠. 뭔가를 첨가하지 않은 것. 화학적인 보존법은 뭔가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보존법상 식품의 보존 중 물리적 보존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건조법, 저온살균법, 냉장법, 냉동법 이런 것들이 물리적 보존법입니다. 다음 중 식품의 보존 중 화학적 보존법에 해당하는 것은 염장법, 당장법, 산장법, 훈연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임법 중에는 염장, 당장, 산장이 있죠. 염장은 소금이고요. 당장은 설탕, 산장은 초산입니다.
훈연은 연기를 이용해서 건조하고 살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는 물리적 보존법, 건조법이 나왔어요. 다음 중 수분의 15% 이하를 유지하면서 과실, 어류, 곡류, 육류 등을 보존하는 데 쓰는 물리적 보존법은 무엇입니까? 답은 건조법이었어요. 화학적 보존법에는 절임법이 있다. 잊지 마세요. 물리적인 보존법은 건조법, 화학적 보존법은 뭔가 친 거니까 절임법. 다음은 이제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입니다. 자,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는 소각, 매립, 회양, 투기, 퇴비 이용, 재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매립법, 묻어버리죠. 자, 퇴비는 음식물이나 낙엽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축산 폐기물이 처리에 사용하는 것은 퇴비입니다. 그리고 소각법이 있어요. 소각법은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소각을 많이 쓰죠. 근데 비용이 비싸다. 가장 위생적이지만 소각 과정에서 주변 지역 공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면서 비싸다. 특히 전선이나 PVC를 태울 때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이옥신. 자, 매립법 가장 많이 쓰죠. 처리 비용이 가장 낮으며 공정이 간단하고 고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폐기법으로 옳은 것은 답 매립법 되겠습니다. 투기는 육상이나 해상에 내다 버리는 거죠. 자, 다음 폐기물 부담금 제도 2016년에 나왔었어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제품, 담배, 일회용 기저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이거당 한 개당 얼마씩 폐기물 비용을 내야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자,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과 건강 나와 있습니다. 라돈 한번 볼게요. 매트리스 라돈 이거 한번 유행했었죠. 라돈 쓰지 않는다.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 공간에서 잘 축적이 되고요. 사람에 따라 자연 방사능 노출량이 크게 달라지는 게 중요하고, 자, 미국 역학조사에서 폐암의 두 번째 원인이 라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라돈. 다이옥신 발표하시고 2025년도 국가고시 문제 작년에 나왔어요. 다이옥신. 자, 다이옥신 인류가 받는 최악의 독극물입니다. 죽음의 죄라고 불리고요. 다이옥신은 그냥 나오진 않아요. 전선 비닐, 폴리염화, 폐비닐 이런 거를 PVC, 전선 이런 걸 태웠을 때 나타납니다. 연소시 나타나고요. 대기 중에 방출되고 그게 빗물과 섞여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요. 오염된 채소나 풀을 먹으면 지방에 녹아 그 동물의 지방에 들어있어요. 그걸 사람이 음식으로 동물을 먹었다. 그럼 다이옥신이 주로 또 우리에게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성이 매우 높은 1군 발암 물질 되겠습니다.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고요. 여성 생식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암, 발기부전, 기형아, 유전자 돌연변이 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태웠을 때 방출되며 인체 지방에 녹아 있는다. 발암 물질이다. 얘는 무엇이냐? 다이옥신이었습니다. 가네미 사건과 영향이 있죠.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다이옥신 꼭 외우셔야 돼요. 다이옥신. 전선 비닐 태울 때 대기 중에 방출되고 그게 또 물이 되고 비가 돼가지고 흙에 들어오고 그거를 먹었을 때 또 가축이죠. 가축의 지방에 축적되고 우리가 그 가축을 먹었을 때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를 포함시켜진다. 이상 마치겠고 다음에 우리 시간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